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PMLCD를 살펴보았습니다. PMLCD. 구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AMLCD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AMLCD는 화소에 트랜지스터가 있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를 쓸 수도 있지만 요즘 다 트랜지스터를 쓰고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TV, 휴대폰, 아주 좋은 화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보면 이렇게 배선하고 화소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PM의 경우를 보면 같이 있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선, 전압을 공급하는 라인하고 액정에 전압을 공급하는 전극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압을 자유롭게 화소에 전달할 수가 있고 좋은 화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PMLCD는 이렇게 전극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전압을 공급하는 선하고 화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구분이 되지가 않죠. 근데 AMLCD는 전압을 공급하는 라인하고 화소의 전극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PM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이 전압 차이를 흰색하고 검은색의 전압 차이를 내기가 어렵다. 전압의 차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밝기 차이를 내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밝기 차이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레이 레벨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거죠. 펄스 위스. 자, 요게 펄스 위스인데 자, 요거를 폭을 한 번은 크게, 일부는 크게, 일부는 작게. 자, 요거는 화이트 조건, 요건 블랙 조건이죠. 이렇게 배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 밝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밝기를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으로 중간 밝기를 내겠다. 이런 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 펄스 폭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좀 높은 전압 차이가 커지겠죠. 한 번은 전압 차이가 낮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에버리지 하면 전압이 좀 변하겠죠. 시료값이 변하게 됩니다.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액정이 워낙 샤프하게 변하는 액정을 쓰니까 여기서 조금 변하면 밝기가 변하겠죠. 자, 두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별로 배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4번 장면이 바뀔 동안에 자, 화소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소는 매 프레임마다 흰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4개를 합치면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맨 끝에 여기는 자, 여기 검은색인데 그 다음에는 흰색, 그 다음에는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에버리지 하면 중간 밝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흰색이 많으면, 자, 첫 번째는 검은색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흰색이면 좀 더 밝은 색이 되겠죠. 이렇게 프레임마다의 그 밝기를 다르게 조합을 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거. 이게 프레임 레이트 컨트롤입니다. 자, 이렇게 구동을 시키거나, 그래서 이 중간 밝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흰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프레임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AM 방식, 트랜짓을 사용하면 이렇게 전압을 공급하는 라인하고 화소 전극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 화소에 우리가 임의의 전압을 마음대로 공급할 수가 있어서 좋은 화질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구동 방식은 스위치가 있으니까 스위치를 통해서 화소 전극에 원하는 곳에만 전압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전압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화소에 스위치를 온하고 다 전압을 주고 나면 두 번째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라인에 들어가는 전압에서 두 번째 라인에 붙이는 트랜지스만 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대로
두 번째 전극의 전압들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화소 전극의 전보 전압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라인은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가해진 전압에 따라서 통과하는 빛의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칼라 필터 기판이 있어서 여기는 빨간색만 통과시키고 여기는 파란색만, 여기는 녹색만 통과시키죠. 이 칼라 필터를 통과할 때 또 빛의 손실이 생깁니다. 투과율이 한 3, 4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또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자, 화소의 구성은 여기 트랜지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한쪽에 트랜지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데이터 라인이죠. 데이터 전압이 들어오는 선입니다. 데이터 라인이 이렇게 각각의 RGB별로 각각 다 배선이 있습니다. RGB를 다 조절을 해줘야 되죠. 자,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붙어 있는 선이 게이트 라인입니다. 끊게 되어 있는 게 게이트 라인이죠. 게이트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라인에 트랜지스터 한쪽 전극이 붙어 있죠. 이렇게 한쪽 전극이 있고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ITO 쪽으로 전압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자, 요게 투명 전극인데 여기에 전압이 전달이 되면 요 위에 액정이 있어서 액정의 전압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커먼 일렉트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 전극입니다. 모든 화소마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다 묶여 있어서 공통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전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C가 형성이 됩니다. 이 I2 전극하고 이 전극 사이에 절연막이 있어서 캐패시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가 저장이 됩니다. 즉 전압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CST, 스토리지 캐패시터입니다. 보존 용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소가 동작이 됩니다. 다시 단면 구조로 살펴보면 자, 게이트 전극. 자, 게이트 전극은 여기 있죠. 빨간색. 자, 데이터 라인과 여기 전극, 소스레인 전극은 여기 소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전극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전극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 자, CST는 위에 ITO 투명 전극하고 밑에 공통 전극 사이에 C가 형성이 되죠. 여기에 CST입니다. 자, ITO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상판에는 칼라 필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R이죠. R이고 여기에 검은색은 블랙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빛은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그대로 트랜지스터에 들어가게 되면 트랜지스터는 오프 전류가 증가합니다. 특히 암호흡 실리콘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블랙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빛도 반사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블랙 매트릭스가 외광은 흡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반사가 되지 않고 블랙이 잘 되겠죠. 그리고 액정도 이게 절연재료입니다. 액정은 매우 좋은 절연재료이고요. 그래서 위에 ITO하고 밑에 ITO 사이에도 전기 용량이 형성이 됩니다. 셀 갭이 꽤 크기 때문에 수 마이크로니까 CST에 비하면 매우 작게 되겠죠. 여기는 뭐 0.12 마이크로 혹은 0.2 마이크로 매우 얇죠. 여기는 수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CST도 있고 CLC도 있습니다. 액정에는 전기 용량과 스토리지 캡에는 전기 용량이 다 있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자, 여기에 전압가 저장이 되고 여기도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특징이 가운데 공통 전극이 없죠. 게이트 라인만 있습니다. 스캔 라인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트랜지스터들이 있는데 자, 게이트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단에 게이트 라인도 있죠. 여기 트랜지스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이트 라인 있고 이건 다음 단의 게이트 라인인데 자, 여기서 전압이 데이터 라인으로 들어온 전압이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ITO로 들어가는 거죠. ITO로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스토리지 캡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전극이 없죠. 아까는 이렇게 가운데 전극이 있었는데 대신에 전단의 게이트, 이 프리비어스가 전단이죠. 전단의 게이트, 앞에 게이트 전극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이트 전극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ITO를 걸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C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CST. 그래서 요거를 전극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프리비어스 게이트 방식, 전단 게이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단 게이트하고 자, 트랜짓의 소스 레인 전극하고 사이에서 ITO 전극이 되겠죠. C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위쪽으로는 CLC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CLC가 요 ITO 위로 액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액정 전극은 여전히 존재하고 CLC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공통 전극선이 사라져서 여기에 빛이 통과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개구리라고 하죠. 전체 면적 중에서 빛이 통과하는 면적의 비율, 개구리입니다. 이게 넓을수록 밝겠죠. 개구리 넓을수록 좋은데 이 전단 게이트 방식은 그래서 개구리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단 게이트 방식이 개구리 높은 반면에 단점은 신호의 왜곡이 커먼 일렉트로드 방식보다는 증가합니다. 자, 신호의 왜곡은 게이트 라인에 펄스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정확한 모양의 파형을 주지만 진행이 되면서 RC 타임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저항 성분도 있고요. 여기 C 전기 용량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전하면서 가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전단 게이트 방식에서는 더 큽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커먼 일렉트로드 방식보다는 훨씬 크게 되죠. 그게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노트 PC가 개발될 때는 대부분 다 이 전단 게이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밝기를 높이고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자, TV가 되면 면적이 워낙 커져서 라인도 길고 이 타임 딜레이가 중요한 요소가 돼서 이걸 가능한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커먼 일렉트로드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화소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화소의 동작은 액정에 가해지는 전압에서 투과율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정 양단의 전압에 의해서 통과하는 빛의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투과 곡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노멀리 화이트면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상판, ATF 쪽이 하판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상판이죠. 상판의 ITO는 하나의 전체 한 전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하나를 가게 되는데 공통 전압이라고 합니다. V콤, 코먼 전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V가 가해져 있다고 하죠. 6.5V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 화소 전극에는 밝기에 따라서 다른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소에 11V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실제 액정에 걸리는 전압은 11.5에서 11V에서 6.5를 뺀 전압이 액정에 걸리게 됩니다. 이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5.5가 되나요? 네, 5.5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CLC 여기죠.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스토리지 캡에도 보통 여기 커먼 전압에 요 V콤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 여기도 자, 전압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가하게 되면 액정에 걸리는 전압이 5.5 정도 되니까 이 블랙입니다. 블랙. 빛이 차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액정의 동작에서는 전압을 한 번씩 극성을 바꿔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V 플러스로 계속 가게 되면 밝기가 이렇게 점점 변하기 때문에 한 번은 마이너스 5를 다시 넣었다가 또 5V를 넣었다가 이렇게 교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성을 바꿔주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자, 그렇게 해주려면, 자, 처음에 6.5, 11, 자, 5.5V가 가해졌다면, 4.5네요. 그죠? 4.5V 차이가 되네요. 6.5를 빼면, 5.5인가요? 4.5네요. 맞나요? 4.5V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이너스 4.5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4.5. 자, 마이너스 4.5로 해주려면 6.5보다도 4.5만큼 낮은 전압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4.5를 빼면 2V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V, 그 다음에는 2V, 또 11V, 2V 이렇게 교대로 넣어주게 되면 11V가 들어갈 때는 액정에 걸린 전압은 플러스 4.5가 되고요. 자, 2V가 들어갈 때는 액정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4.5가 됩니다. 이게 교대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LCD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상판의 전압이 6V였다고 하면 2V하고 10V를 교대로 넣게 되는 것이죠. 자, 6이면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가 전압이 낮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V. 자, 10V를 주게 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4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V, 10V를 교대로 전압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6V가 가운데 있고, 한 번은 10V, 한 번은 2V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V를 넣었다가, 자, 2V를 넣었다가, 10V를 넣었다가, 2V 시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앞에 건 이제 블랙 화면이죠. 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 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5, 6.5를 교도로 넣게 되면, 자, 6하고 5.5 전압 차이가 마이너스 0.5가 되죠. 마이너스 0.5. 자, 6.5가 되면 플러스 0.5가 되죠. 교대로 가게 됩니다. 0.5. 그래서 이렇게 교류 전압을 가게 되면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판의 전압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전압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상판에 6V라든지 6.5라든지 5.5라든지 원하는 전압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부의 패드를 통해서 우리가 5.5를 공급하든지 4.5를 공급하든지 6.5를 공급하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를 통해서 상판으로 전압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소에는 자, 높은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검은색이 되고요. 자, 이렇게 낮은 전압, 상판하고 전압 차이가 작을 때죠. 그러면 흰색이 됩니다. 자, 중간이면 중간 밝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극성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소의 전압은 물론 빨리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트랜지스가 ON이 됐을 때 원하는 전압이 다 충전이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충전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의 저항 Ron이죠. Ron. 자, 요거는 이제 전류 전압식에서, 자, IDS, 우리가 드레인 전류는 자, 선형 영역 혹은 포효 영역에 따라서 전류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저항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R로는 작을수록, 즉 트랜지스의 이동도가 높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돼야 됩니다. 자, 구동할 때는 보면, 자,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은 첫 번째 화수에 들어갈 전압, 요거는 그 다음 화수에 들어갈 전압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들어갈, 자, 여기에 들어갈 전압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건 네 번째. 그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갈 데이터 전압이 들어올 때, 자, 첫 번째 라인에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요 전압은 첫 번째 화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 전압이 이렇게 변하면 두 번째 화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게이트 전압이 두 번째 화수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요 전압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시간 안에 요 전압이 화수에 잘 공급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충전이 느리면 전압이 다 안 들어갑니다. 빠른 건 관계가 없죠. 빨리 충전돼도 전압은 똑같습니다. 조금 느려도 전압은 똑같죠. 그래서 요건 괜찮은데 너무 느려서 전압이 이렇게 다 충전이 안 되면 이제 밝기 차이가 생기는 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화소의 전압이 충전이 된 다음에 전압의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델타 P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떨어질 때 오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압이 이렇게 낮아질 때 데이터 전압이 같이 낮아집니다. 요거 델타 VP 레벨 시프트라고 하고요. 혹은 킥백 전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충전이 되고 게이트 전압이 오프 전압 떨어질 때 전압 변동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의 극성 때문에 전압이 낮은 전압이 들어가게 되는데 낮은 전압으로 전압이 갔다가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 떨어질 때 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델타 VP 킥백 전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 라인에 전압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10V가 공급이 5V가 공급이 됐다고 해볼까요? 혹은 뭐 6V가 공급이 됐다고 하면 자,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면 각각의 화소에 전하가 공급이 됩니다. 자, 화소를 잘 보면 전기 용량이 3개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캐패시터. 자, 액정에한 전기 용량. CGD는 트랜지스터의 기생 용량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게이트 전극하고 ITO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스 레인 전극 사이에 여기에 기생 용량이 있는데 요것도 화소 쪽에 연결이 되죠.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화소 쪽으로 전압이 공급이 되면 자, CST에 전압가 저장이 되고 CLC에 전압가 저장이 되고 CGD에 저장이 되는 CGD는 매우 작은 값이죠. 그래서 자, CGD는 상대적으로 물통의 크기가 작습니다. 자, CLC보다는 CST가 좀 크고요. 그래서 물로 전압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스터 온이 되면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압이 다 올라가게 되면 트랜지스터를 오프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것이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CGD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붙어있는 전기 용량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낮아지면서 CGD의 물탱크는 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수위가 다르니까 물이 이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맞추게 되는데 물의 양은 변화는 없죠. 물의 양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을 한 것이죠. 처음에 이 상태에서 물이 수위를 맞추고 이동만 했지 전하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하가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물이 새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자, 그래서 물이 높이가 다시 조정이 되는데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낮아졌을 때 화소 전극의 전압이 이렇게 재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좀 낮아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이 공급이 돼서 자, VD라는 전압이 공급이 될 텐데 전압 보존 법칙으로부터 델타 VP 킥백 전압, 레벨 시프터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VG 하일 때, 자, 요때 공급된 총 전하량하고 자, 오퍼일 때, 요때 총 전하량은 똑같다고 두면 킥백 전압, 레벨 시프터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VG 하일 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높은 전압, 즉 자, 요게 들어갔을 때 전하량은 캡에다가 전기 용량에다가 양단의 전압 차이를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VGH죠. VGH가 여기 전압입니다. 자, 드레인 전압, 화소 전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VD만큼 전압이 공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전압이 VD가 들어와서 트랜지스터가 온이 돼서
자, 여기에 VD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CG에서 주변에는 전압 차이가 VGH하고 VD 사이의 전압 차니까 VD-VGH를 곱한 겁니다. 자, CLC는 어떨까요? 자, 여기는 V콤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공통전압. 자, CD-V콤이 전압 차이가 되고 CLC. 자, CST도 있죠. 자, CST에 마찬가지로 VD-V콤. 이게 VGH일 때 총 전하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압이 VGL로 낮아지죠. VGL. 변했습니다. VGL.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죠. VGL. 그런데 VGL로 변했을 때 이 VD가 VD 프라임으로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변동량을 VD 프라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VGL일 때 총 전하량은 CG에서 기생용량의 양단의 전압차 VD 프라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VGL로 바뀌었습니다. VGH가 아니죠. 전압이 변했습니다. 자, 액정 양단의 전압 VD 프라임에서 V콤이죠. 3캡도 마찬가지입니다. VD 프라임에서 V콤.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 그리고 VD-VD 프라임이 델타 VP죠. 레벨 시프터 양입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한 계산으로 델타 V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총 전기 용량 분의 기생 용량입니다. 요 B가 클수록 델타 VP가 커집니다. 그래서 CGS를 작게 할수록 좋은 거죠. CST나 CLC는 클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압차가 커도 델타 VP가 커집니다. 그래서 델타 VP는 억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 자, 여기 기생 용량, 자, 게이트하고 자, 여기 게이트 점검하고 소스 렌이 겹치죠. 요게 C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작아지면 좋은데 이게 작아지면 그러면 겹치는 길이를 작게 해야 되는데 오버랩 길이죠. 작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작게 하면 너무 작게 하면 여기 저항이 커집니다. 컨택에. 그래서 온전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너무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ST가 여기 좀 생기게 되는데 가능하면 CGS죠. 기생용량. 기생용량을 가능하면 작게 되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CST를 크게 해도 킥백이 줄긴 한데 자, 이걸 크게 하려면 면적을 넓혀야 되니 그러면 개고율이 줄어들죠. 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 자, CST가 또 너무 커지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잘못하면 충전이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설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판의 전압 V콤이 있고 자, 상판의 전압 V콤 여기죠. 자, 하수의 전압은 적극성을 바꿔줘야 돼서 한 번은 VD 플러스 한 번은 VD 마이너스로 똑같은 전압을 이렇게 집어넣게 될 텐데 문제는 외부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넣었지만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같다는 거죠. 액정에 걸려있는 전압차에 똑같이 넣더라도 자, 이게 화소에 들어가게 되면 전압이 변동이 되는데 델타 VP만큼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전압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내려갔으니까 여긴 줄어들고 여긴 더 늘어났죠. 그래서 레벨이 아래쪽으로 시프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레벨 시프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비대칭이 되죠. 자, 이때는 전압이 작고 여기는 전압이 높고 그럼 여기는 좀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래서 밝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한 30Hz 정도 되죠. 60Hz로 동작시키면 그러면 이 30Hz로 이렇게 밝기가 변하면 사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플리커라고 하는 거죠. 불량이 되는 겁니다. 불량.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리커가 생기는 걸 줄여주는 방법은 이 V컴 전압을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낮춰주는 거죠. 원래 값에서.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되도록 해주면 플리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에서는 이 V컴을 플리커가 최소가 되도록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죠. 그래서 레벨 시프터 때문에 전압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비대칭이 되니까 그만큼 V컴을 낮춰주는데 결국은 델타 VP만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V컴을 조절하면서 얼마큼 낮춰줘야 플리커가 없어지는지를 보면 킥백 전압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델타 VP를 측정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시프트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이걸 파형을 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실로스코프로 잴 수가 없는 거죠. 오실로스코프는 약 10피코페럿 정도의 입력 캡을 가지게 되는데 이 10피코면 바로 이 회로에 영향을 주게 되죠. 여기 CST가 기껏해 0.3피코페럿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피코페럿의 캡이 달리게 되면 동작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파형을 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광학적으로 플리크가 생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전압을 주면 플리크가 생기죠. 그런 상태에서 커먼을 얼마나 낮춰야 플리크가 없어지는지 이 델타 V를 알면 그것이 바로 킥백 전압이 되는 겁니다. 델타 V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V컴을 측정하는 델타 VP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기판의 킥백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대략 이게 보통 한 1볼트를 넘어갑니다. 1점 수 볼트 정도 킥백 전압이 생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플리크는 이렇게 휘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리크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DC 성분분의 AC 성분에 20록으로 해서 데시벨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리크가 최소가 돼야 좋은 화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벨 시프트 때문에 밝기차가 이렇게 30Hz로 생기게 되는데 리키지가 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밝기하고 마지막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 경우는 60Hz 플리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크면 60Hz 플리크도 커지게 되죠. 자, 30Hz 플리크는 이렇게 비대칭이 되면 30Hz 플리크가 생기게 돼서 상판의 전압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플리크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플리커 성분을 나타내는 식이 있었죠. 데시벨로 표시를 하는데 자,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자, 이게 가로축이 커먼 전압입니다. 상판의 전압을 조절하는 것이죠. 조절해서 플리크를 최소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이게 위치를 나타냅니다. 화면에서 위치에 따라서 플리크를 측정을 해보면 자, 커먼 전압을 여기로 했을 때는 자, 여기는 이렇게 플리크가 최소가 됐지만 다른 위치에서 플리크가 최소가 아닙니다. 더 크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커먼을 조절을 하면 여기는 플리크가 최소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플리크가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커먼 전압을 조절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플리크가 안 생기게 하면 가장자리가 플리크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플리크가 안 생기게 하면 내부에 플리크가 생기거나 해서 커먼 전압을 가지고 전체를 플리크가 없도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치마다 델타 VP가 달라서 그런 거죠. 킥백 전압이 전 화면에서 일정한 게 아니라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거기에 CST나 CG나 이런 게 위치마다 다른 것이죠. 엣지가 다르거나 면적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유니폼하지 않으니까 자, 구성 파라미터들이 위치마다 달라지게 되고 델타 VP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물성이 변하면 또 이러한 C값들이 변해서 최적의 V컴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플리커가 없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플리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플리커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리커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구동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리적으로 커먼 전압 하나 가지고 모든 위치에 플리크를 없애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플리크를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바로 구동 방식입니다. 구동 방식을 잘 조절하면 이러한 플리크가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구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